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다들 관심이 많으시죠?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연금개혁에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민간자문위원회 1기는 저조한 성과를 기록하며 활동을 종료했고 최근 2기의 활동을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민간자문위원회 2기의 활동은 어떻게 될지, 1기와 마찬가지로 빈손으로 끝나는 것은 아닐지,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연금개혁안을 도출해낼 예정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는 것이 돈이다. 복지뉴스 넘버원 KBN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 5월 24일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민간자문위원회 2기가 첫 번째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연금개혁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다짐을 했는데요. 지난 1기는 말도 안 되는 주장만 펼치다가 결론도 못 내고 끝났었기 때문에 이번 2기의 활동에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번 2기는 어떻게 연금개혁을 추진할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오늘 연금개혁 2기의 활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민간자문위원회 1기에 사실상 실패한 지난 활동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에 대한 논의 는 어려운 분들께 더욱 두텁게 지급하자는 선택적 복지와 노인 전체에게 기초연금을 공평하게 지급하자는 보편적 복지가 팽팽히 맞선 상황 속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논의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2에서 15%까지 올리는 것에는 동의를 하였지만 얼마를 지급할지에 대한 논의, 즉 소득 대체율을 현행 40% 유지와 45에서 50% 인상을 두고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또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에는 접근조차 하지 못한 채 활동 기간이 종료되었죠. 사실 민간자문위원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8명씩으로 구성되었고 연금개혁의 본질보다는 서로의 정치적 유불리에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뭔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1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민간자문위원회 2기는 어떤 방법으로 연금개혁 초안을 도출해낼 수 있을까요? 지난 24일 민간자문위원회의 첫 회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 보고된 16개의 과제 중 34개 정도로 압축한 내용들을 국민 500명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에 쟁점을 제시하고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자문위원들 중 20대, 30대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덧붙여서 아무리 좋은 논의를 한다고 해도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 논의를 신뢰받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외에도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타협과 합의 과정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해관계 당사자인 노인과 청년을 비롯한 다양한 세대가 토론회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또한 민주당 최혜연 의원은 노후소득 보장 관련 이슈가 거의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 같다고 했었죠. 덧붙여서 모든 이슈를 논의하게 되면 너무 무거워지고 모든 개혁 과제가 좌초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었다며 검토 과제를 단계별로 나누어 단기 과제, 장기 과제, 후속 과제 등 우선순위를 검토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10월 31일 종료되는 민간자문위원회 2기의 활동 기간이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니 보다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작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6개월간 활동했던 민간자문위원회 1기의 경우 국민연금의 모수개혁, 즉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 대체율에 그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민간자문위원회 1기는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와는 맞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사이에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국민적 합의도 이끌어낼 수 없음에도 자문위원들은 책임없는 행동만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현재 국민들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의 구조적 문제점을 4가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2년 9월 건강보험 2단계 개편안 시행으로 인해 국민연금에 50%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8월까지는 국민연금이 30%에 부과하고 있던 것과 비교한다면 20% 늘어난 금액인데 이것 또한 부담을 느끼실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죠. 기초연금과 주택연금 등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과 비교한다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의 50%까지 감액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라는 것이 있죠. 이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감액당하고 계실 겁니다.
2023년 현재 국민연금을 48만 4,770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 32만 3,180원에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에 심지어 탈락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계산 시 국민연금은 기본 공제 없이 소득 평가액에 100% 반영된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 국민연금이 기초연금에 가장 불리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근로소득은 기본 공제 108만원에 추가 공제 30%를 적용하고 임대소득에는 42.6%의 필요경비를 공제해주는 것과 비교한다면 이건 정말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상대적으로 기초연금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퇴한 어르신들께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는 내지 않으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복지제도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피부양자 자격에 가장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이유는 국민연금이 피부양자 자격 계산 시 기본 공제 없이 100% 합산소득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10월로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서로 정치적인 이슈를 만들지 않기 위해 나서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상황을 보면 이번 10월에 제출하게 될 민간자문위원회 2기의 개혁안도 기대할 가치가 있을까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지지부진한 성과를 내기에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디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현 상태에 대한 위기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어르신들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를 바라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는 것이 돈이다. 지금까지 복지뉴스 넘버원 KBN 뉴스 윤석호 기자였습니다.